안녕하십니까. 2022년 NCS 스마트 혼합훈련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 취득 과정에서 바리스타 1호를 맡게 된 김광희 교광사입니다. 이번 차시에 할 수번 우유 스티밍 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데우기, 그다음에 우유의 성분은 보시면 단백질, 지방, 당질, 비타민, 칼슘 등 여러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에서 단백질, 지방이 우유 거품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 스티밍을 하면 내부에 있는 수증기와 공기들이 유입돼서 우유청 아래 빨려들면서 이 공기들이 유입됩니다. 공기들이 유입되면 여기 막이 생성이 되지 않으면 얘가 우유 거품이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칙하고 들어오는 공기 그 바깥으로 단백질로 된 우유 피막, 단백질 피막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들이 형성돼서 여기 터지지 않고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이 우유 거품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유는 40도씨가 넘으면 수분이 증발하여 농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단백질이 변성되기 시작하고 74도씨를 넘어가면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분화되어 가열치, 그러니까 우유 비린내를 말한 거죠.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신선한 느낌이 떨어지게 되므로 스티밍을 할 때 우유 온도가 너무 오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중에 피처를 보시면 여기 스마트 피처를 해가지고 온도계가 3개 붙어 있습니다. 60도, 65도, 70도. 70도 넘으면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70도가 넘지 않도록 65도 정도에서 가열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 살균법. 우유 살균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고 저온 장시간 살균, 고온 단시간, 초고온 가열 살균법이 있습니다. 초고온 가열 살균법 요걸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나중에 그 19차시에서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저온 장시간 살균법은 80도에서 60에서 80도 사이의 물속에서 24시간마다 30에서 60분간 3회 7회 가열하여 살균하는 방법이다. 이랬는데 요게 내용이 다 책자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 사용하는 내용과 조금 달라서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온 단시간 살균법. 고온에서 연속적 단시간 동안에 가열하는 살균법으로 표준 가열 온도가 72에서 75도이며 15초간 가열한다. 초고온 살균법. 요걸 보통 많이 쓰죠. 많이 쓰고 135도에서 2초간 가열하여 150도에서 0.7초 동안 가열하는 살균법이다.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우유의 거품 내기예요. 우유 거품 내기는 보일러에서 형성된 스팀 압력을 이용하여 우유의 온도를 올리고 부드러운 거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각각 메뉴에 알맞은 우유의 양과 거품의 두께, 온도 조절을 하며 거품을 내야 한다. 요거는 뭐 카푸치노하고 라떼가 있을 때 뭐 플랫 화이트 이런 종류가 많죠. 그 중에서 거기에 맞게 카푸치노는 거품을 좀 많이 내고 라떼는 좀 적게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스팀완드는 요거죠. 스팀 파이프 포함해서 요거를 다 스팀완드로 부르죠. 요 부분이 스팀 파이프고 요 부분이 노즐입니다. 노즐을 보통 팁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여기 손잡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스팀 피처. 우유를 담을 때 쓰는 것으로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죠. 스팀할 때 냉장 보관 피처를 사용한다. 시험 칠 때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실기시험 칠 때 피처를 2개를 사용합니다. 근데 중간에 컵을 데운 다음에 한 개는 커피 머신 위에 올려둡니다. 하나는 밑에 있고. 그러니까 차가운 피처는 찬 우유를 담는 데 쓰고 뜨거운 피처는 뜨거운 우유를 담는 데 씁니다. 처음에 스티밍을 찬 우유로 한 다음에 뜨거워지면
두 잔을 만드니까 나머지 한 잔을 만들 분량을 이 뜨거운 피치를 가져와서 여기에 다시 부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찬 우유는 차가운데 뜨거운 우유는 뜨거운데 부으시면 됩니다. 우유는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신선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가게 같은 데서 이제 우유 보관할 때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용한다 밖에 꺼내 놓으면 온도가 실온하고 맞춰져서 뭐 15도에서 20도가 되게 되면 우리가 보통 65도까지 맞추는데 스티밍한데 요 온도 차가 50도가 나게 되죠. 근데 냉장 보관돼 있으면 5도씨라 가정하면 온도 차 60도예요. 그러면 50도를 올린 데보다 60도를 올린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혼합하고 벨벳 밀크를 더 곱게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데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에 거품 내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노즐의 위치. 스팀 노즐이 당기는 위치는 밀크 피처, 스팀 피처 말한 거죠. 위에서 보고 보시면 위에서 보면 가로로 2등분 이렇게 됐죠. 요게 이제 기계가 이쪽에 있다 보시면 돼요. 가로로 2등분이고 세로로 3등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우측 외곽 여기에 위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여기 절반이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 뭐 모양상 어쩔 수 없으면 절반이 넘어도 되나 보통은 이제 이쪽에 위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에서 한 1cm 정도 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깊이는 1cm 정도고 각도는 30도 정도. 요건 이제 옆에서 보면 요렇게 피처가 있으면 이렇게 스팀 노즐이 요렇게 들어가 있죠. 요 각도가 한 30도 정도 되는 게 좋습니다. 되고 노즐 끝이 이렇게 우유면에서 1cm 정도 당겨져 있는 게 좋습니다. 당겨져 있지 않고 여기 밖에 나와 있으면 갑자기 스팀이 팍 품어져 나오면 우유가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옷에 묻고 주변 기계에 묻고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반드시 담가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를 1cm 정도 담그고 각도를 30도 정도, 꼭 30도일 필요는 없어요. 뭐 45도 되고 그거는 상에 자기 스킬에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나온 상태를 유지한다. 스팀 노즐은 각각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회전력과 안정화, 공기 주입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스팀 노즐의 위치가 밀크 피처 벽면에 너무 가까울 경우 거품의 안정화 및 공기 주입에 문제가 되며 밀크 피처의 잦은 유동은 스팀 노즐의 위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회전력에 문제가 된다. 요게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보면 절반 자르고 3등분을 하면 벽에 붙으면 노즐이 이렇게 구멍이 4개가 있어요. 4개인데 제일 벽에 분사각이 이렇게 있거든요. 벽에 있는 게 탁 맞고 튀어나와요. 소음이 엄청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이 이렇게 되니까 일정하지 않고 막 이상하게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벽에서 1cm 정도는 떨어져 주시는 게 좋고 막 이게 옆에서 봤을 때 빛을 봤을 때 이게 스티밍을 하는데 이게 막 이렇게 유동이 치잖아요. 그러면 스팀이 됐다 안 됐다 하면서 계속 이게 큰 거품도 만들어졌다 작은 거품도 만들어졌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면은 자연스럽게 도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기 주입. 그래서 위치를 딱 잡고 난 다음에 깊이 1cm, 각도 30 정도 위치 잡고 난 다음에 공기 주입을 합니다. 위에 그 머신에 보면 레바식은 레바를 내리면 되고 다이얼식은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돌린 다음에 우유 속에 공기를 주입시켜서 거품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우유의 양과 거품 주입 시간에 따라 거품의 두께가 변한다. 말 그대로 조금 짧게 주입하면 그 우유 거품량이 적을 거고 오랫동안 주입하면 많겠죠. 스팀 노즐의 위치가 표면의 거리 또한 거품의 크기를 변화시킨다. 너무 담가 놓으면 거품이 안 생길 거고 너무 이렇게 띄워 놓으면 큰 거품이 생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적당한 위치란 거는 노즐이 하나, 둘, 셋, 4개 했을 때 1개 정도가 밖에 나오고 나머지 3개가 안에 들어갈 위치 정도면 칙 하면서 얘는 거품을 만들고 얘네들은 들어온 거품을 쪼개주고 혼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주 부드러운 벨벳 밀크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페이지 수가 5페이지가 아니고 114페이지가 되겠죠. 여기 114페이지고 스팀의 압력과 세기,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스팀이 퍼져나가는 각도와 스팀 압력의 세기를 고려하여 밀크 피처의 각도 움직임을 조절한다. 말 그대로 각도가 이렇게 크게 하면 회전 속도 빠릅니다. 각도 수직으로 하면 회전이 안 일어나겠죠. 회전이 너무 빠르면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 이 피처 있죠. 피처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엉덩이 부분을 살짝 이쪽으로 빼면 각이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회전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회전이 너무 안 일어날 경우에는, 너무 천천히 일어날 경우에는 엉덩이 부분을 살짝 안으로 밀면 각도가 커지니까 회전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피처 이 아랫부분, 엉덩이 부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회전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스팀 세기가 약하면 밀크 피처의 유동을 최대한 줄여서 고정된 위치에서 거품 내기를 진행하고, 스팀 세기가 너무 강하면 스팀 노즐을 밀크 피처의 가장자리보다는 중심으로 이동시켜서 넘치는 현상을 막는다. 이게 중간에 우리가 바깥에 여기 힘을 주면 이게 속도가 엄청 빠르게 돕니다. 빠르게 도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돌면 천천히 돕니다.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거죠. 예, 그 말입니다. 혼합과 안정화. 크고 불안정한 우유 거품을 마실 때 가벼운 느낌을 주며 곱고 균일한 우유 거품을 마실 때 강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느끼게 한다. 이걸 뭔 말이냐면, 거품은 흔히 이 부드러운 거품을 벨벳 밀크라 하죠. 큰 거품을 흔히 우리끼리 뭐 개거품이라 하죠. 개거품을 만들면 입안에 있는 큰 거품이 들어가면 빨리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라떼를 먹으면 입에서 푹 꺼지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먹다가 푹 꺼지는 느낌이 나서 맛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벨벳 밀크 하면 뭔가 꽉 차는 느낌이 납니다. 잔거품들이 있어서 막 쉽게 터지지 않고 꽉 차는 느낌이 났기 때문에 이 느낌이 강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입니다. 가벼운 느낌이면 빨리 거품이 터지니까 생기는 현상이고, 강하고 부드러운 느낌은 잘 안 터지고 꽉 차는 느낌 나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혼합과 안정의 단계는 곱고 균일한 우유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 데워지는 우유와 거품을 혼합시키고 불안정한 거품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이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합과 안정화 단계라고 노는데, 요건 과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스팀을 하면 스티밍, 회전, 롤링 이렇게 혼합 단계가 각각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스티밍하고 회전, 혼합을 다 한 번에 만듭니다. 한 번에 만들고 이게 스팀 노즐의 위치, 우유와 수미나 위치로 가지고 그걸 조절해 줍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 114페이지. 아까 앞에 항목 약간 정리해 놓은 것도 있죠. 여기 보시면 잘못된 동작에 대한 결과. 거품의 크기와 온도에 따른 맛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가 뜨거워질수록 밋밋한 맛이 나는데 이것은 온도 자체의 영향도 있지만 우유 온도 높아짐에 따라 거품 내는 시간이 길어져서 투입되는 수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유 스티밍을 하잖아요. 스티밍하는데 짧게 빨리 꺼내면 어차피 스팀이 나오는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도일 때 뭐 10ml 물이 투입됐으면 이게 70도가 되면 한 15ml 정도 되겠죠. 그럼 같은 우유에 대해서 물이 5ml가 더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우유의 농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온도가 올라가고 우유에 수분이 많이 함량돼서 맛이 밍밍한 맛이 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동작의 결과 노즐이 그 스팀 피처 벽면에 붙었을 때는 얇고 힘없는 뜬 거품을 만듭니다. 뜬 거품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벽면에서 1cm 정도 띄우는 게 좋습니다. 너무 깊숙이 담그면 거품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안에서 이렇게 스팀은 여기인데 수증기를 끌고 들어가면서 만들었는데, 너무 깊이 있으면 내부에 있는 수증기만 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하면 거품이 아주 얇아지고 그냥 우유 데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얇은 거품이 형성되고,
노즐이 우유 표면과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칙 하면서 큰 거품들이 막 끼인다고 했죠. 그래서 불안정하고 큰 거품들이 생깁니다. 피처의 지나친 유동, 이렇게 막 하면 장거품도 생겼다가 큰 거품도 생겼다가 이렇게 혼합하는 단계에서 거품이 또 생기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불안정한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또 우유의 회전이 없을 경우에도 세로로 했을 때 칙 하고 거품 만들어지긴 합니다. 하는데 회전이 생기는 것에 비해서 조금 거품이 불안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유 온도에 따른 뭐 내용을 표기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손으로 보통 온도를 재죠. 손으로 재면 한 처음에 2도씨일 때는 차가운 느낌 납니다. 그럼 이제 스티밍을 시작합니다. 스티밍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미지근한 느낌, 약간 따뜻한 느낌 날 때, 그때 되면 한 40도가 됩니다. 아, 좀 따뜻해지네부터 40도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혼합하고 회전을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냐? 여기 보시면 투핫이에요, 투핫. 아 뜨거. 그냥 따뜻한 애가 아 뜨거 정도 됐을 때 요걸 스티밍을 중지하시면 됩니다. 이제 책을 좀 뛰어넘어서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127페이지 내용은 이제 라따트입니다. 우리 2급 과정의 수업에는 없는 내용이나 요거는 참고로 배워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떼아트게요. 라떼아트는 뭐 미국 유럽에서 고안된 거로 커피에 우유 거품을 혼합하던 중 우연히 생겨나 현재 뭐 라떼아트, 아트라떼, 디자인 카푸치노 등으로 불린다. 그냥 쭉 부으니까 요 모양이 사과 모양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사과 모양이 되고 여기서 하트를 만들고 싶네 하니까 쭉 끄니까 하트가 되는 거고, 로제타, 로즈가 장미죠. 로제타 장미 꽃잎을 말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흔들흔들 하니까 이렇게 잎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아, 이게 로제타구나.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된 거고. 그 다음에 캐릭터 아트. 캐릭터 아트, 뭐 요즘에 뭐 곰 만들고 호랑이 그리고 하는 뭐 그런 거죠. 요것도 핀을 쓰죠. 그 애칭 핀을 써서 그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양한 애칭 방법들이 나오게 되죠. 현재는 3D 또는 입체 아트. 입체 아트도, 예, 뭐 기본적으로 기본 거품에다 밑에 베이스로 깔리는 베이스 거품 만들고 나중에 기존 거품 만들어서 요거에 똑같이 뭐 그림 그리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라떼아트의 3요소는 보시면 크레마, 신선한 우유, 바리스타 있습니다. 일단 크레마층이 좋아야 돼요. 크레마층이 균일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도화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림을 도화지 역할을 해서 도화지가 깨끗해야 그림을 그려도 깨끗하게 나오겠죠. 도화지가 지저분하거나 너무 얇거나 해서 찢어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선한 커피와 정확한 추출이 필요하고 크레마 상태가 중요합니다. 크레마 상태에 너무 가스가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크레마가 좋은 커피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커피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신선한 우유. 그림에서 물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감 역할을 하니까 스티밍을 잘해야 되겠죠. 스티밍을 잘해야 되고 질 좋은 우유 써야 되고, 그래야 벨벳 밀크를 만드는,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근데 그 그림을 그린 사람에 따라서 그 그림의 뭐 실력이나 이 느낌이 완전 다르겠죠. 그걸 역할을 하는 게 바리스타, 화가 역할입니다. 손기술이 좋아야 된다 소리입니다. 요거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선생님들한테 배우게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벨벳 밀크가 무엇인가? 뚜렷하고 선명한 라떼아트를 위하여 곱고 윤기가 흐르는 게 중요합니다. 겉으로 입자가 안 보인다 해서 벨벳 밀크가 아니고 윤기가 반짝반짝 흘러야 됩니다. 그런 거품이 필요하면 허니 벨벳 밀크라고 하며 거품의 크기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전체적으로 벨벳층 같은 느낌이 난다. 보이지 않고 않을 만큼 작아야 되고 윤기가 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유 거품과 크레마 관계. 에스프레소의 우유 거품을 따르면 우유는 에스프레소와 혼합하고 거품은 크레마와 혼합한다. 이게 뭐냐면 보통 커피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또 한 45도로 기울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에스프레소고 여기가 크레마가 있겠죠. 크레마 있으면
위에서 벨벳 밀크를 탁 붓습니다. 보면 쭉 들어가서 우유는 뚫고 들어가겠죠? 우유는 커피하고 에스프레소가 섞입니다. 섞이고 그 다음에 거품이 올라오겠죠? 거품이 올라오는데 거품이 정확히 하면 섞이는 게 아니고 거품이 이 층을 뚫고 오려고 하는데 크레마층이 있으니까 뚫지 못하고 요 밑에 우유 거품이 깔립니다. 요것을 크레마 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품은 크레마와 혼합하는 게 아니고 일부 혼합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원래 크레마층과 여기에 에스프레소와 크레마층이 있던 이 커피를 에스프레소와 우유층, 그 다음에 우유 거품층, 그 다음에 크레마층 이렇게 층을 분리시키는 이 작업을 크레마층과 에스프레소 사이에 우유 거품을 끼워 넣는 거 이걸 크레마 안정이라고 부릅니다. 크레마 안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잔을 30도 정도 기울이고 30도 기울이신 분도 있고 45도 기울이신 분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 담당 선생님이 지시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커피 중앙에서 피치를 약 10cm 정도 올리고 처음 볼 때 너무 낮은 상태에서 보면 벨벳 밀크가 이 커피보다 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툭 붙자마자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위에서 허옇게 깔려버립니다. 그래서 10cm 정도 해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툭 뚫고 들어가게 만드는 요 작업을 말합니다. 10cm 정도 올리고 그림이 거기 전까지 잔에 우유를 채워줍니다. 계속 채워줍니다. 채워주고 이때 너무 많은 양을 부으면 크레마 위로 거품이 내려앉아 얼룩이 지게 되고 요게 뭐냐 양이 많으면 이 양의 그 위치 에너지에서 훅 하면서 위에 깔려야 될 게 뚫고 나온다 소리입니다. 이렇게 뚫고 나와서 우유 거품하고 크레마층이 이상하게 형성되면서 얼룩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높은 곳에서 보면 크레마 깨집니다. 높은 곳에서 보면 한 20-30cm에서 보면 이 위치 에너지가 크니까 뚫고 바닥에 부딪혀서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크레마가 다 혼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크레마층이 깨지게 되고 스팀 줄기가 흐트러지면서 크레마가 불안정한 거품이 생성되므로 과감하게 부어야 된다. 한마디로 톡 하고 톡 똘똘똘 말고 톡 하고 한 번에 부어서 톡 하고 뚫고 들어가서 계속 일자한 줄기를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유지를 해주고 칠반 차면 이제 주차해서 뭐 그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 과정은 밀크 피처를 아래로 내리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뚫고 들어가다가 얘를 이렇게 내리면 위치 에너지가 적어지니까 뚫지 못하고 위에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그리는데 커피 표면과 우유가 떨어지는 밀크 피처 입구 부분이 가까워져야 함. 그러니까 컵에서 피처가 위에 있던 피처 주둥이를 밑으로 내리면 요 사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가까워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적어지니까 위에서 쭉 깔리면서 그림이 그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입구에서 나오는 우유는 1cm 정도로 나오게 가감하게 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적게 보면 얘가 미는 힘이 없으니까 그림이 밀리질 않아요. 요게 뭐냐면 옆에서 부을 때 이렇게 물을 부어요. 부으면 적게 보면 수지가 떨어지거든요. 수지가 떨어지면 요렇게 퍼져요. 근데 좀 많이 부으면 요런 식으로 옆으로 쑥 떨어지겠죠. 훅 떨어지면 쑥 이렇게 밀립니다. 그래서 좀 많이 가감하게 부어줘야 이 각도가 생성돼서 이 옆으로 밀리면서 그림이 그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의 크기나 두께에 따라서 두께를 조절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애칭. 애칭은 미술에서 뭐 파나나 아니면 종이 위에 이게 계속 덧칠을 해놓고 핀으로 같은 걸로 막 그어서 그린 그림을 애칭이라 하죠.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선을 그려 표현하는 기법으로 라테스 붓기 작업 후에 우유 거품에 애칭을 하거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커피를 조금씩 묻혀 캐릭터 같은 경우이죠. 만든 상태에서 하얗게 그림 동그랗게 여기서 잔에서 동그랗게 그림 뜨면 옆에 있는 얘는 우유 거품 흰 우유 거품이고 얘는 갈색 크레마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유 거품 애칭이라는 건 요 커피를 약간 묻혀가면서 요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 그런 걸 말하고 초콜릿 애칭은 뭐냐면 요 밑에 보이죠? 요 식으로 초콜릿을 그려놓고 그
그 위에 애칭을 막 펜으로 막 그린 거, 핀 같은 거 그린 걸,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애칭이란 걸. 애칭의 종류는 우유 거품 애칭, 갈색 크레마 위에 흰색 우유 거품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내는데, 요 기술인데, 이거는 뭐냐면, 크레마를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 우유 거품을 조그맣게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럼 갈색 위에 흰색 우유 거품이 생겼죠? 여기서 이렇게 쭉 핀으로 그어버리면 하트,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5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우유 거품을 부은 다음에 핀으로 긋는 걸 말한 겁니다. 그 다음 초콜릿 애칭, 갈색 크레마와 흰색 우유 거품, 검은색 초콜릿 소스가 잘 어우러지는 기법으로 뭐 일자 긋기, S자 긋기, O자 긋기 있습니다. 요거만 한 겁니다. 이 크레마층 있죠? 여기서 이 초콜릿을 이렇게 그은 겁니다. 그은 상태에서 핀으로 요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S자 긋기는 일자를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S자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S자 긋기가 나옵니다. O자 긋기는 여기서 이렇게 스프링 모양으로 돌리는 겁니다. 돌리는 건데 느낌이 실제 컵에서 느낌 어떠냐면 내가 커피잔이 요렇게 있으면 얘는 약간 태양 느낌 나죠. 이게 좀 따뜻한 느낌 납니다. 요건 요렇게 커피잔이 있으면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약간 파도 느낌이나 바람 느낌 납니다. 약간 시원한 느낌 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메뉴는 뭐 계절에 따라서 S자 긋기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O자 긋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라따트. 일단 하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응용. 우유를 부어 크레마를 안정한 후, 안정화가 말했죠. 우유층 에스프레소청하고 크레마층 사이에 우유 거품을 끼우는 걸 크레마 안정이라 했습니다. 크레마 안정한 후 잔을 50%까지 채운다. 잔을 3분의 1 지점에 하강해서 붓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1cm 이동하여 하트의 몸통을 만든다. 몸통이 만들어지만 밀크 피처를 앞으로 이동시켜 10cm 정도 위로 점점 상승시켜서 꼬리를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옆에서 본 거고 처음에 3분의 잔이 이렇게 했으면 예를 들어 손잡이 여기 있으면 손잡이에서 먼 쪽 여기 3분의 1 쪽에서 절반까지 채운 다음에 딱 주차를 합니다. 요 위에서 10cm 위에서 절반까지 채우고 컵에 이렇게 빛을 주차시켜서 여기다 3분의 1에다 쭉 부으면 쑥 동그랗게 퍼지겠죠. 예, 모양이 요렇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몸통이 일단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면 밀크 피처를 앞으로 이동시켜서 요렇게 앞으로 이동시킨다는 게 요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 사선에서 살짝 들어서 사선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서 들고 민다는 느낌으로 쭉 가시면 요 머리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고 꼬리 부분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트가 완성되는 겁니다. 흔들기 응용. 우유를 부어 크레마를 안정한 후 잔을 50%까지 채운다. 이거 똑같습니다. 앞에 거나 채운 다음에 3분의 1 지점 여기 보시면 3분의 1 지점 여기죠. 여기서 하강하여 붓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붓기 시작하는데 이때 흔들어 줍니다. 이렇게 흔들어 주면 얘가 우유가 쏟아져 나오면서 밀리겠죠. 밀리는데 흔들면 얘가 이 벽에 부딪히면 요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줄기가 늘어지는 겁니다. 이게 크레마 안정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했던 왜 그러냐면 옆에서 봤을 때 에스프레소층 밑에 우유 거품층이 거의 없고 크레마층만 있으면 주차를 해서 부으면 쭉 부으면 얘가 끝까지 다 밀려버립니다. 이 층이 너무 얇으니까 쑥 밀려버립니다. 그러면 원이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를 그림을 하트를 요렇게도 그릴 수 없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유 거품층이 있습니다. 우유 거품층이 있고 크레마층이 있으면 여기 주차해서 딱 부으면 얘가 어떤 형태로 변하냐면 거품이 뒤로 밀리면서 이렇게 점점 두꺼워지 이렇게 밀리면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쪽이 두꺼워지잖아요.
두꺼워지니까 밀리다가 안 밀리는 거예요. 어느 지점 가면 밀리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쭉 밀다가 이쪽에 있던 거품들이 뒤로 밀리니까 두꺼우니까 밀리지 않으니까 회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들고 가면 얘가 원형에서 이렇게 해서 하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마층 밑에 크레마 안정이 안 돼 있으면 밀리지 않고 벽까지 다 밀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모양이 이쁘지 않으니까 반드시 크레마 안정을 잘 시켜야 됩니다. 요거 똑같이 그을 때 이동해서 상승해서 그으면 됩니다. 10cm까지는 굳이 필요 없고 한 5cm 정도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잔이 이렇게 채워지면 하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들고 1cm 들고 민다. 밀고 요 끝보다 원형 끝보다 약간 한 5mm 벗어나서 탁 끊으면 됩니다. 들고 밀다가 탁 끊으시면 됩니다. 실기 실습은 나중에 읽어할 때 배우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참고로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나뭇잎은 로제타로 부르죠. 로제타, 아까 말씀드렸을 로제타로 부르고, 로즈가 장미고 로제타는 장미꽃잎입니다. 우유를 부어 크레마를 안정시킨 후 잔을 50%까지 채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40%를 채운지 50%를 채운지 60% 채웠든지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그림을 많이 그릴 건지 우유 거품을 얼마나 잘 만들지에 따라서 변형을 시키면 됩니다. 기본은 50%까지 채우고 잔의 중앙 3분의 1 지점이 아니고 중앙에 하강하여 흔들기와 붓기를 이용해서 나뭇잎을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아까 하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어서 1cm 들어가서 이렇게 걷는 거였거든요. 로제타는 그게 아니고 3등분 하면 중간 부위에서 흔들고 있으면 요렇게 뿌리가 만들어집니다. 뿌리가 만들어지면 빠져나오면 됩니다. 요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갔다가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1cm 이동에 두 번째 원을 튤립 말고 요거 보시면 밀접 피크를 위로 한 10cm 올려서 뭐 상상한다 이겁니다. 밑부분을 만들고 뒤로 이동. 밑부분이 이거 만들어지면 뒤로 이동해서 그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트하고 나뭇잎 차이가 뭐냐면 하트는 옆에서 보면 3분의 1 여기 붙고 절반 차면 이렇게 긋는 거고 로제타는 중간에서 붙다가 이렇게 빠집니다. 빠져나와서 5cm 들고 수평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갔다가 되돌아와서 들고 간다. 수평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사슬 위로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트 로제 차이입니다. 튤립은 잔의 중앙에 붓기로 첫 번째 원을 만듭니다. 요 첫 번째 원이 뒤에서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서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만들었는데 뒤에 걸 만들면서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붓기에서 첫 번째 원을 만듭니다. 이 첫 번째 원을 만들고 잔의 뒤쪽 3분의 1. 첫 번째 원은 여기서 만들고 두 번째 원은 여기서 만듭니다. 계속 만드니까 자동으로 밀리면서 뒤에 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점에서 붓기를 하고 하면서 약 1cm 이동하여 두 번째 원을 만든다. 첫 번째 원 여기서 만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원 여기서 쭉 이렇게 이동해서 만들어주고 세 번째 원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내가 4개 할 수 있으면 네 번째 원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들어서 상승시켜서 간 줄기를 앞으로 이동시켜서 줄기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로제타하고 긋는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커피 이제 여기부터는 페이지 수가 없죠. NCS 과정입니다. NCS 책자에서 어떻게 나오냐? 우유 살균법은 일단 영양학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살균을 하든지 뭐 단백질이 일부 파손되기는 하나 아주 미미합니다. 좋은 살균법 이건 뭐죠? 로우 템퍼 LT 그다음에 LT 그다음에 로우 타임 그러니까 롱타임입니다. 롱타임 로우 템퍼 롱타임 낮은 온도 긴 시간 63도에서 30분 유산균이 살아있고 단백질 변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살균이 제대로 안 해주니까 목장이나 젖소의 청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조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고온 살구법 하이 템퍼 HT 쇼타임 ST 뭐 이렇게 나오죠. 72도에서 5도고 15초 살균하고 유통기한이 길고 제조 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산균이나 단백질 일부가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울트라 하이 템퍼 초고온이랍니다. 초고온 살균이고 120도에서 30도 사이에 2, 3초간 살균하고 유통기한은 보통 10일 정도 됩니다. 요게 지금 대부분의 목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 우유 멸균법, 멸균 우유 말한 거죠. 135도에서 150도 조금 더 높죠. 왜냐하면 균을 다 죽여야 되니까. 그래야 유통기간이 길겠죠. 초고온 살균법 같은 경우에도 뭐 유산균이 살아있죠. 살아있으면 유통기한이 짧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멸균 우유 완전 균을 없애버리면 균이 없으니까 유통기한이 늘어나는 겁니다. 모든 미생물 소멸시키는 거죠. 135도에서 150도에서 2에서 5초간 살균하면 멸균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유 스티밍 있습니다. 스티밍. 여기 보시면 온도 보이죠? 온도가 이 스마트 피처인데 온도계 보이죠? 여기 보면 60도 주황색이죠? 핑크색 비슷하죠? 65도 녹색. 녹색불이 약간 들어오면 그때까지 우유 스팀을 한 겁니다. 여기 70도 빨간불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녹색불이 들어오거나 녹색불이 들어올랑 말랑 할 때까지 그러니까 60도 불은 항상 들어와야 되고 그때까지 우유 스팀을 하면 적정한 우유 스팀이 된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담궈 놓습니다. 노즐이 한 1cm 정도 당기게 이렇게 담궈 놓은 상태에서 pit을 틉니다. 그 레바를 내리거나 아니면 다이얼을 로타리를 돌리면 이렇게 스팀 칙 놓으면서 이렇게 회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구멍이 한 개 정도가 칙 하면서 거품 만들고 나머지 세 개가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에스프레소가 있겠죠. 10cm 위에서 톡하고 붙습니다. 크레마 안정시키는 거죠. 톡하고 붙고 절반 과정을 채운 다음에 절반 과정 찹니다. 차고면 요 pit을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주차를 한 거예요. 주차를 해서 주차하면 뚫고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림이 쑥 그려지는 겁니다. 그림이 쑥 그려지면서 각도가 조금 떨어지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컵을 세우면서 요때까지는 컵 각도가 45도 30에서 45도를 유지하셔야 되고 주차를 하고 나서 컵 붓는 양, 우유를 붓는 양에 따라 컵을 천천히 이렇게 세워줍니다. 세워주고 쭉 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복숭아 모양의 카푸치노가 만드실 겁니다. 그걸 간단한 동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유 스티밍입니다. 우유 스티밍 보시면 지금 우유가 담겨져 있죠. 자, 처음에 전기를 빼주고 담았습니다. 1cm 담그고 그 다음에 여기는 레버를 돌립니다. 돌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소리 들어봐요. 소리 들리죠? 소리 들리면서 우유가 회전이 일어납니다. 회전이 일어나고 자, 소리 안 들리죠? 혼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혼합하면서 뒤에 이 피처 뒷부분을 살짝 밀었죠? 회전을 빠르게 주는 겁니다. 톡톡톡 끓인 거 있죠? 여기 온도 재는 겁니다. 온도. 지금 온도를 재고 있다가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거품도 어느 정도 올라왔죠? 아까 부분에는 아래쪽까지 있었는데 지금 위쪽까지 올라왔죠? 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스팀을 잠그게 됩니다. 잠그게 되고 그 다음에 푸어링을 합니다. 톡 지금 크렘 안정시키죠. 보시면 크렘 안정시켰고 그 다음에 주체해서 부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우유 스티밍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